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 또 뇌와 다이어트 3강 빼려고 할수록 찌는 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뇌와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쪽이나 다른 서구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벌써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뇌가 살을 못 빼게 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유념해서 만든 것이 셀젤입니다. 이미 저는 이것을 그 30년 전부터 거래처에 세미나 할 때, 교육할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하고 이해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셀젤로 비만관리 또는 건강관리 할 때 이 내용을 상담자료로 쓰거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는 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945년 미군 입대를 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6개월 안에 체중의 25%를 감량하고 여러 비율로 다시 늘리는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전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재활에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남성 36명은 하루 섭취량을 기존의 절반인 1570칼로리로 줄이고 일주일에 35km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제한했는데도 참가자 중 2명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체중이 더는 줄지 않았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는다는 거죠. 속임수를 쓴다고 의심받은 이들은 섭취량을 하루 1000칼로리 미만으로 더 줄여야 했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이기려고 하루에 껌을 40통 넘게 씹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계속 항변했지만 몇 달 후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체중 변동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0명 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지만 연구기간 내내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가자 모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탓에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고 탈진했습니다. 근력은 21% 감소했고 평균 심박수는 분당 55회에서 35회로 떨어졌으며 신진대사는 40% 감소했습니다.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체지방이 줄어서 항상 추위를 느꼈습니다. 한 달 만에 성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참가자가 실험 참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자살하거나 수석 연구원인 앤셀 키스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자 며칠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는 그를 병원에서 내보내고 실험에서 제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은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음식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기념비적인 날에도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대신 저녁 배식줄이 너무 길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일기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요리책 사진에 빠져 온종일 음식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예민해졌고 음식 부스러기를 놓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거식증 환자처럼 자신의 몸이 정상이고 남들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것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으면 다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거식증입니다. 연구에서 지정한 목표 체중만큼 살이 빠지면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참가자들은 계속 주어진 것보다 더 먹고 싶어 했습니다. 회복기 3주 차에는 더 먹어도 계속 극심한 배고픔을 느낀 나머지 절망한 참가자 한 명이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잘라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참가자의 실험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실험에 계속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의 요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참가자는 처음에는 그 일이 도끼가 실수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라고 확신했지만 만년에 이르러서는 포기자가 되지 않고 명예롭게 실험에서 빠지려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자동차 유압잭이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묘한 사고를 당했던 것을 보면 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하루에 5,000칼로리 이상을 먹었고 배가 부른데도 접시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폭식, 우울증, 기분 변화를 겪었습니다. 언제든 음식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끈질긴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1998년 마지막 추적 관찰에서 참가자 19명을 면담했습니다. 실험 후 참가자들은 체중이 원래보다 평균 12kg 늘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한 사람은 3명 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포로로 붙잡혀 굶은 적이 있는 군인을 전투 경험이 비슷한 다른 군인과 비교했습니다. 전후 반세기쯤 지나 조사한 결과 보통 군인은 폭식하는 비율이 17%인데 비해 포로였던 군인은 45%가 중등도에서 중증의 폭식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포로로 수용되었던 당시 체중이 많이 줄었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폭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굶주림은 결국 장기적으로 음식에 대한 태도와 식습관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에게 식이 제한은 곧 굶주림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뇌는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또 세 끼를 먹더라도 칼로리를 낮추든 이걸 다 식이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조리 다 굶주림으로 알아요. 바깥 상황이 기아에 처했다고 뇌는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다이어터는 굶주림 실험 희생자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1945년의 굶주림 실험 방법, 즉 하루 1500칼로리만 섭취하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방법은 흔히 합리적인 다이어트라고 여겨지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나 역시 너무 살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내 그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데니스도 정상 범위로 체중을 유지하려고 딱 그만큼만 먹고 운동했습니다. 우리는 체중 조절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뇌는 이 생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80kg이었던 사람이 굶주림 실험 참가자들처럼 체중의 25%에 해당하는 45kg을 빼버리면 뇌는 실험 참가자에게 작동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해버립니다. 죽을 만큼 굶어 체중을 엄청나게 감량한 사람들은 대부분 데니스처럼 강렬한 식욕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리적 반응을 거의 반세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비만을 연구하던 줄스 허시는 1968년에 체중 감량에 관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시와 과학자들은 록펠러 대학교 병원에 비만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이들이 체중을 감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의욕에 넘친 참가자들은 집을 벗어나 입원해서 16에서 20주간 하루에 단 600칼로리의 유동식만 먹는 식이 제한 실험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허시와 그의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해 필사적으로 살을 빼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도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난감해했습니다. 허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적 팀을 꾸려 참가자들의 생리기능부터 정신상태에 이르는 모든 면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 처음 실험에 참여할 때 비만 환자들은 행동적, 심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살을 빼는 동안에는 당연히 예민해졌고 항상 허기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 증상이 체중 감량 이후에도 이제 지속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음식 강박과 불안, 우울증이 늘어났고 음식에 대한 꿈과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데니스처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식하며 반복해서 다이어트 규칙을 깼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반응이 굶주릴 때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마디로 다이어트는 무용지물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굶주림과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이어트는 무조건 체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다이어터들을 1 내지 15년간 추적 관찰한 15건의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 사람은 성별이나 인종, 나이에 관계없이 다이어트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뚱뚱해질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정상 체중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이 이런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때 빠지는 체중 대부분이 근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절대 체지방은 안 빠집니다. 다시 체중을 회복할 때는 근육보다 지방이 이제 더 빨리 불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거나 원래보다 더 살이 찌는 대가를 치르고 체력을 되찾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인 사람 또는 실험동물은 다시 체중이 느는 과정에서 지방세포가 더 늘어나고 결국 체중이 더 늘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종합해보면 다이어트를 하면 평균적으로 체중이 빠지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잘해봤자 이 사람들의 경우처럼 뺀 살보다 더 찌지 않는 정도이므로 한마디로 다이어트는 무용지물입니다. 다이어트 실험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의 관계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에 따르면 정상 체중인데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음식이 풍족한 환경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미 살이 찌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10대 소녀들은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보다 더 마른 몸을 원해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10대 20대 여자들도 많아요. 이런 현상이. 정상 체격이고 잘 날씬하게 빠진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큰일 납니다. 유전적 소인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가려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16에서 25세 사이의 쌍둥이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9년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둘 다 정상 체중이었던 일란성 쌍둥이 중 다이어트한 사람만 9년 후 체중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보면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유전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체중 증가량 차이가 일란성 쌍둥이에서 더 컸다는 사실은 다이어터들이 살찌기 쉬운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기간 딱 한 번 다이어트 했는데 과체중이 될 가능성은 남성은 2배, 여성은 3배가 더 높았습니다. 2번 이상 다이어트한 여성은 25세까지 과체중이 될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다이어트로 하면 할수록 과체중 비만으로 갑니다. 굶주린 실험 참가자들처럼 체중을 감량할 외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 가설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인공지능 특이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미래학자 마이클 바사르는 20대 초반에 체중 고민이 없었는데도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곤충과 설치류의 칼로리를 제한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열정가들처럼 인간에게도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하루 1400칼로리로 식사를 제한하고 체중을 68kg에서 54kg 근처까지 빼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이클은 1년의 의식을 고안했습니다. 무심코 음식을 집어먹지 않도록 뭐든 먹기 전에 이제 음식을 먹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30분 기다렸다가 먹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에 통달했고 어떤 음식과 다른 음식을 적절히 맛교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그만 먹기 어려운 머핀과 페이스트리는 피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잠을 줄여 생활하는 라이프 해킹 같은 실험이 일상인 베이 에어리어에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실험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시도한 다이어트는 확실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따뜻한 날 햇볕 아래 있을 때 말고는 항상 추위를 느꼈습니다. 체온은 섭씨 35에서 36도밖에 되지 않았고 성욕도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8개월 후 그는 평화봉사단에 참가해 겨울 평균 기온이 약 영하 20도인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추운 기후에서 칼로리를 제한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마이클은 식이요법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빠진 체중보다 체중이 더 늘었습니다. 15년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평균 체중이 75kg 정도라고 했습니다. 비록 현재 몸무게는 79kg이지만 말입니다. 체중 걱정이 없던 마이클도 체중의 20%를 감량하자 뇌가 높은 체중 유지 범위를 사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권투나 레슬링처럼 체중에 민감한 스포츠 선수들도 한 정상 체중에서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적 소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핀란드 국가대표로 뛰었던 권투 또는 레슬링 선수들은 60세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체중 조절이 필요 없는 다른 종목 선수들보다 체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뚱뚱해질 확률이 3배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왜 살이 찔까? 이유는 바로 다이어트 진실에 있습니다. 시작 체중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살을 많이 빼면 뇌는 굶주림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내가 늘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다시 체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지 모를 굶주림에도 대비하려면 체중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한 가지 이유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뇌가 볼 때 다이어트는 굶주림으로 믿어버립니다. 뇌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실험쥐와 사람 모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데 특히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다시 늘어난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몸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배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자제력이 부족해서 살이 찐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식욕이 들고 체중이 증가하는 예도 많습니다. 흉작이 나서 비자발적으로 굶주릴 때 더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보면 식욕 충동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심리학자인 제니 플리비와 피터 허먼은 반세기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식습관 유형을 관찰했습니다.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체중을 관찰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음식 일기를 쓰고 무엇을 먹을지 고를 때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계획에 없던 것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 행동이 다이어트 할 때 오지랖 넓은 친척이나 신문, 잡지의 칼럼, 주치의가 흔히 조언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조언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음식에 끊임없이 집착하면 의지력이 바닥나고 업무나 육아처럼 집행기능이 필요한 다른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통제하며 먹으면 외부 신호에 의존해 식사를 조절하게 되므로 뇌의 에너지 균형 시스템 기능이 저하됩니다. 현대사회의 외부 신호는 먹어, 더 먹어 라고 강요합니다. 식품 마케터들은 이런 신호를 정교하게 설계해 소비자들이 음식을 더 많이 사도록 만듭니다. 의지력이 바닥나고 배고픔을 외면하면 뇌의 보상 습관 시스템이 음식 선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연구 논문에서는 통제하며 먹는 사람을 자제 시기자로,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을 비자제 시기자로 각각 정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비자제 시기자는 마치 과자 봉지나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온종일 뒹굴뒹굴하는 구제불능 인간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내면에 집중해서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통제하며 먹는 사람에 비해 온갖 광고 음식을 더 많은 양으로 사이즈업 하라는 유혹, 스트레스성 과식, 뷔페 식당 등에 덜 취약합니다. 이들은 과체중이 될 확률이 낮으며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음식 생각에 시간을 덜 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이어트한 사람은 감정적인 이유나 단지 음식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먹기 쉬워서 몸의 칼로리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내면의 동물적 본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다른 이유는 데니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굶주리면 폭식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런 반응은 합리적입니다. 어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다면 내일 또 그럴 가능성이 크므로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어야 합니다. 흔히 폭식에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폭식의 생리기능은 사람이나 쥐나 비슷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실험을 봅시다. 참가자 일부는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다른 참가자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집단 모두 아이스크림이나 견과류, 쿠키 같은 간식을 먹고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느끼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은 뇌의 에너지 균형 시스템에 따라 밀크쉐이크를 먹고 나서는 간식을 덜 먹었습니다. 반면에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밀크쉐이크를 먹지 못했을 때에는 간식도 덜 먹었지만 밀크쉐이크를 먹은 다음에는 간식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일단 밀크쉐이크를 먹어버리면 이미 식단을 지키기는 틀렸다고 판단하고 먹지 않았던 음식도 그냥 먹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추적 연구 결과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칼로리는 밀크쉐이크와 비슷하지만 금지된 간식에 속하지 않는 샐러드 같은 것을 먼저 먹게 하면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간식을 제공받아도 자제심을 유지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의지력이 필요한 다른 일을 먼저 하거나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에도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자제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식이 제한이 결과적으로 과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면 왜 통제하며 먹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과관계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과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통제하며 먹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이어트가 아무 소용이 없고 몸무게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체중과 식습관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데 식이 제한을 하면 과식하게 된다는 이론에 대한 가장 믿을만한 증거는 1600명의 1년성 및 2년성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유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연구와 일치합니다. 실험 시작 당시에도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체중이 더 높고 체중 변화도 심했으며 4년 후에는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통제하며 먹는 식습관과
체중의 연관성은 유전자와 어린 시절 환경이 모두 같은 쌍둥이에게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통제하며 먹고 다른 한 명은 직관적으로 먹는 쌍둥이의 체중 차이는 다른 쌍둥이들의 평균 3배에서 6배였습니다. 다른 쌍둥이 연구는 유전자는 체중 변화나 요요 현상에 영향이 없으며 생활 습관과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적 관찰 결과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통제하며 먹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폭식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1700여 명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식할 유전적 소인이 큰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일정 기간에 단식하며 체중을 조절하는 청소년은 통제하며 먹지만 단식은 하지 않는 또래보다 5년 이내에 폭식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없고 오히려 과식으로 체중이 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다이어트 규칙을 어긴 패배자 효과를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하루 칼로리 계획을 초과하면 그날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렸습니다. 데니스도 비슷했습니다. 스니커즈 초콜릿 바를 하나 먹으면 될 대로 되라 싶어 그냥 130kg으로 맞춰버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이어트를 잘하든 못하든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했어요. 한번 다이어트 규칙을 깨고 먹어버리면 그 뒤에 몇천 칼로리 먹는 건 순식간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폭식 습관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먹고 또 먹으면서 나 자신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무슨 짓이야? 이것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대체 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면의 동물적 본능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폭식은 포유동물이 굶주림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과학자들은 정상 체중 쥐에게 식이 제한을 시키다가 카운트 초콜릿 시리얼처럼 달콤한 음식을 주는 방법으로 폭식을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은 5대2 프로그램, 즉 일주일에 닷새는 마음껏 먹고 나머지 이틀은 거의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적용한 쥐는 언제든 달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쥐보다 단 음식을 더 많이 먹고 더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일례로 닷새간 식이 제한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오레오 쿠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반복한 쥐들에게는 심각한 폭식 성향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빠진 체중을 회복하고 4일 후에 실험에 투입했던 쥐들과 투입하지 않았던 쥐들을 대상으로 발에 전기 쇼크를 주거나 15분 동안 누텔라를 보고 냄새만 맡게 하고 먹지는 못하게 하는 짧은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식이 제한을 했던 쥐들은 하지 않았던 쥐들보다 오레오 쿠키를 2배나 더 먹었습니다. 이들은 오레오 쿠키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쿠키를 더 주지 않아도 일반 사료를 폭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쥐들에게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변화를 확인했는데 아마도 이런 변화가 보상에 대한 반응 방식을 바꾸는 듯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쥐에게서도 이런 변화는 개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떤 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폭식에 대한 취약성 차이는 유전적 요인과 초기 생활 습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중을 유지할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야생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먹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찾아 나서고 먹으려는 동기를 강화합니다. 성체쥐의 식이를 제한해 체중을 20% 감량하고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 칼로리의 70% 이하만 먹인 실험 결과를 봅시다. 음식을 제한하자 쥐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중독성 약물에도 강한 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했고 더 구할 수 없는데도 강하게 집착했습니다. 식이 제한을 하면 설탕물은 뇌에서 마치 중독성 약물처럼 작용했습니다. 어떤 음식 습관은 뇌의 변화를 일으켜 더 쉽게 과식하게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이런 변화는 더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비만인 대부분이 음식 중독이라거나 최근 비만율이 증가한 것이 정크푸드 중독 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만인 대부분은 뇌에서 음식 중독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폭식하지도 않습니다. 폭식 장애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음식 중독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더는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원한다는 것입니다. 폭식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먹으며 종종 스트레스는 폭식 유발의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경향은 약물 중독과 비슷합니다. 폭식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물에도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데 둘 사이에 공통적인 유전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식 때문에 체중이 유지 범위를 넘었다면 폭식을 치료해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과식으로 유지 범위 자체가 높아져 버리면 폭식을 치료해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지력이 바닥나고 실패할 것이 뻔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싶어서 나는 다이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유시간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자 음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이 제한을 해야 한다는 불안이 점차 사라지고 배고프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남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는데 이 강박은 내가 스스로 강제한 배고픔이 또 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6개월쯤 지나 그런 느낌이 사라지자 뇌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에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가올 배고픔에 대비할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둔 첫 해 내내 나는 언제 먹고 싶고 언제 그만 먹고 싶은지 확인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레스토랑이나 파티에서 속이 불편한데도 계속 먹거나 죽을 만큼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스스로 식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보내는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안정되었고 걱정은 덜 하면서 음식은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제하며 먹는 사람도 연습하면 나처럼 마음을 챙기며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음식을 먹으며 항상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런 연습이 주는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간증 스토리처럼 쓴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이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어떤 다이어트든지 100% 실패합니다. 셀젤로 전신 한증하거나 복부란 복부, 등이면 등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믿어야 됩니다. 35년 동안 내내 나는 이걸 연구해왔던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셀젤 외에는 지방을 연소시키고 단백질 즉 근육을 늘리는 이렇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고객 준수사항이 9가지 10가지를 내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루 3끼 식사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다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샵에 날마다 오도록 고객을 유도하십시오.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돈 벌기 싫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비만관리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숙계를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지 도구가 또 있어요. 네, 내일 모레 곧 그 마사지 도구와 숙계 새로 나온 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꼭 이 영상은 우리 거래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